현재 일본 학생들은 한글로 적힌 이름표를 달고 다니고 있어요. 이 폭탄 선언이 일본 사회의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항상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면만 언급하고 긍정적인 부분은 숨기는데요. 이 발언이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인 입에서 나온 발언이라 더욱 충격적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일본 주요 정계 인사들은 이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학생들이 자신의 이름을 한글 이름으로 바꾸고 다닌다는 일이 도대체 무슨 상황이죠?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도쿄 세이카 여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미야자키 시즈쿠라고 합니다. 17살이에요. 제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작년 겨울 친구 유코가 추천해준 한국 드라마 도깨비 때문이었어요. 처음엔 그저 배우들이 멋있고 이야기가 재미있어서 보기 시작했는데 점점 한국어의 소리와 리듬에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한글이 정말 신기했어요. 그 모양이 독특하고 아름다웠거든요.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이 작은 호기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한국 여행으로 이어질 줄은요. 지금 생각해보면 운명적인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한글과의 만남, 그리고 그 이후에 발견하게 된 모든 것들까지. 죄송합니다. 글자 수를 더 채워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모든 변화는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되었어요. 우리 반 친구 아오이가 어느 날 자신의 교복 위에 한글로 된 이름표를 달고 등교했거든요. 처음에는 아무도 그게 무슨 글자인지 몰랐어요. 그냥 예쁜 그림 같다고만 생각했죠. 이게 뭐야, 아오이? 제가 물었을 때 아오이는 자랑스럽게 웃으며 한글이야. 내 이름을 한국어로 쓴 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그녀는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한글의 모양에 매료되어 인터넷으로 찾아보게 되었다고 했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우리 반의 3명, 그리고 또 다른 3명이 비슷한 한글 이름표를 달고 나타났어요. 마치 비밀 클럽의 회원 배지처럼요.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한글로 써주는 작은 선물을 교환하기 시작했고, 쉬는 시간마다 한글 자음과 모음을 배우는 작은 모임이 형성되었어요. 정말 행운이었던 건 우리 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온 한국 학생 소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수줍어하던 그녀가 우리의 한글에 대한 관심을 알게 되자 점심시간마다 우리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시즈쿠는 한국어로 이렇게 써요. 하며 제 이름을 한글로 써주던 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해요. 하지만 모든 선생님들이 우리의 새로운 관심사를 반겼던 것은 아니에요. 특히 역사 담당 스기야마 선생님은 한글 이름표를 볼 때마다 미묘한 불편함을 드러내셨어요. 교복은 단정하게 입어야 한다면서 추가적인 장식은 자제하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죠. 하지만 우리에게 그건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작은 열쇠였거든요. 흥미로운 건 이 현상이 우리 학교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인 사촌 마코토가 자기 학교에서도 고학년 언니, 오빠들 사이에서 한글 이름표가 유행하고 있다고 알려줬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물결처럼 한글은 조용히 도쿄 곳곳에 학교로 퍼져나가고 있었던 거죠. 어떤 반 친구들은 처음엔 그저 호기심에 따라하던 것이 나중에는 진지한 관심으로 발전했어요. 미카는 자신의 필통과 공책에도 한글로 이름을 써넣기 시작했고, 유키는 한국 아이돌 그룹의 이름을 한글로 예쁘게 적어 자신의 가방에 붙였어요.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한글의 아름다움에 빠져들었고, 이건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우리 학년 학생들 중 몇몇이 한글을 배우기 위해 서로 도와주는 모습이었어요. 자신이 배운 내용을 다른 친구들에게 열심히 가르쳐주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나츠미는 유튜브에서 한글 기초 강의를 들은 후 그 내용을 요약해서 작은 공책을 만들어 친구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어요. 우리는 마치 작은 언어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글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 체계에 감탄하게 되었어요. 우리 일본어의 히라가나, 카타카나, 그리고 한자와는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소라에게 한글의 창제 역사를 들었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라는 조선의 왕이 백성들을 위해 특별히 만든 글자야.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설계됐어. 정말 신기했어요. 일본어 문자는 자연스럽게 발전한 것인데 한글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설계되었다니까요. 그래서인지 한글의 자음과 모음은
논리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역, 니은, 디귿 같은 자음들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방과 후에는 유튜브로 한글 강의를 찾아 듣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발음이 어려웠지만 꾸준히 따라하다 보니 점점 익숙해졌죠. 특히 마음에 들었던 건 스마트폰 앱이었어요. 점심시간마다 우리 몇 명은 학교 뒤편 벤치에 모여 한글 학습 앱으로 공부했어요. 서로 발음을 교정해주고 새로 배운 단어를 외치며 웃었던 그 시간들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제 일본어 선생님인 타나카 선생님은 어느 날 제가 쉬는 시간에 한글 연습장을 들여다보시더니 무척 놀라셨어요. 시즈쿠, 너 벌써 이렇게 많이 배웠니? 한글은 정말 논리적인 체계라 배우기 쉽다고 하더라. 선생님도 관심을 보이시자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어요. 한국어 발음의 리듬감과 표현력도 매력적이었어요. 일본어와는 또 다른 멜로디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특히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풍부해서 한국 드라마의 대사를 들을 때마다 그 감정 전달력에 감동했어요. 점차 저는 간단한 한국어 인사와 일상 표현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소라와 짧은 대화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특히 좋아했던 건 한글로 일기를 쓰는 것이었어요. 아직 문법이나 어휘는 부족했지만 한글로 글자를 쓰는 것 자체가 즐거웠거든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배운 단어들을 정리하고 간단한 문장을 만들어 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때로는 실수투성이었지만 그래도 계속 도전했어요. 처음 한국 드라마 도깨비를 보고 나서 저는 마치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 이후로는 K-팝, 한국 예능, 영화까지 한국 콘텐츠의 바다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친구 미도리는 어느 날 학교에 들떠서 왔어요. 시즈쿠, 나 BTS 콘서트 티켓 구했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BTS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날 밤 미도리가 보내준 BTS의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를 보고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음악은 중독성 있게 귀에 맴돌았고 춤은 정교하면서도 에너지가 넘쳤어요. 다음 날부터 저도 BTS의 팬이 되었습니다. 한국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을 통해서는 재미있는 일상, 한국어 표현들을 많이 배웠어요. 대박, 아이고 진짜요? 같은 표현들이 얼마나 생생하게 감정을 전달하는지 놀라웠어요. 학교에서도 가끔 이런 한국어 표현을 쓰다 보니 친구들 사이에서는 제가 한국어 선생님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한 호기심도 커졌어요. 어느 토요일 저와 친구들은 용기를 내어 도쿄 시노쿠보에 있는 한국 거리를 찾아갔어요. 그곳은 마치 작은 한국 같았어요. 한글 간판들, K-팝 음악이 흘러나오는 상점들, 그리고 맛있는 냄새가 가득했죠. 처음으로 떡볶이와 비빔밥을 먹어봤는데 그 맛이 너무 좋아서 놀랐어요. 특히 떡볶이의 달콤하면서도 매운맛은 정말 중독성 있었습니다. 일본 TV에서 방영되는 한국 드라마는 대부분 일본어 더빙이나 자막이 있었지만 저는 원어 그대로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게 되었죠. 특히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에서 북한 장교와 남한 여성의 사랑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두 주인공이 서로 다른 말투로 대화하는 것을 들으며 한국어의 다양한 억양과 방언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 아이돌들이 일본어로 인터뷰하는 모습을 볼 때면 그들의 언어 학습 노력에 감동받았어요. 그들이 우리 언어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만큼 저도 한국어를 더 열심히 배워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떤 아이돌은 일본 팬들을 위해 열심히 일본어를 연습한다고 했는데 그 진심이 정말 느껴졌어요. 제가 좋아하게 된 한국 역사 드라마를 통해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드라마 속 인물들이 겪는 어려움과 투쟁을 보며 이웃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와 얽혀 있는지 궁금해졌죠. 그때는 몰랐어요. 이 호기심이 나중에 저를 더 깊은 탐구로 이끌게 될 줄은. 한글에 대한 우리의 열정은 점점 커져서 결국 공식적인 모임을 만들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방과 후 빈 교실에서 비공식적으로 모였어요. 저와 아오이, 유코, 미도리, 나츠미 이렇게 5명이 시작했죠. 우리는 이 모임을 한글 탐험대라고 불렀어요. 오늘은 한국 드라마 대사를 따라 써볼까? 유코가 제안했던 날이 기억나요. 우리는 각자 좋아하는 드라마의 한 장면을 골라 대사를 받아쓰고 서로의 발음을 교정해주는 시간을 가졌어요.
처음에는 웃음거리가 많았지만 몇 주 지나자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어요. 한글 탐험대의 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더 많은 친구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2학년 반 친구들뿐만 아니라 1학년, 3학년 학생들도 참여하고 싶어 했죠. 한 달 만에 우리 모임은 15명으로 늘어났어요. 빈 교실이 웃음소리와 한국어 대화로 가득 찼습니다. K-팝 가사를 분석하는 시간도 재미있었어요. 일본어로 번역된 가사와 원어 가사를 비교하면서 두 언어 사이의 미묘한 차이점을 발견하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일본어로는 이렇게 번역되었지만 한국어 원문의 느낌은 조금 달라. 라며 토론하던 시간들이 소중했어요. 학교 축제가 다가오자 우리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어요. 한국 음식 부스를 운영하고 K-팝 커버 댄스 공연도 준비하기로 했죠.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장벽에 부딪혔어요. 학생회와 선생님들의 승인을 받아야 했거든요. 한글 탐험대라는 이름은 공식 동아리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특히 역사 교사 스기야마 선생님은 일본 학생들이 외국 문화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은근히 반대 의견을 내셨죠. 우리의 열정을 꺾지 않기 위해 결국 국제문화 교류 클럽이라는 더 넓은 이름으로 공식 동아리를 신청했어요. 승인을 받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성공했어요. 우리는 이제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고 교실도 배정받았습니다. 첫 공식 모임 날 우리는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한국 과자와 음료수를 나누며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세웠습니다. 더 놀라운 건 우리 학교 활동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도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근처 미카사 고등학교와 토요 여자고등학교에서도 비슷한 모임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는 함께 모여 한국 문화교류회를 개최하자는 아이디어도 나눴죠. 한글이라는 작은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로 자라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우리의 한글 클럽 활동이 활발해지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이날따라 역사 수업이 지루해서 교과서를 뒤적이다가 근현대사 부분에서 한일 관계에 관한 내용을 발견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소라가 알려준 한국의 역사 이야기와 우리 교과서의 내용이 너무 달랐어요. 한국과 일본의 합병은 양국의 발전을 위한 협약이었다. 라는 문장을 읽고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소라는 이 시기를 일제강점기라고 불렀고 한국 사람들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고 했거든요. 더 이상한 건 작년 교과서와 비교해보니 표현이 더 완화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작년 교과서에는 적어도 일부 한국인들의 저항이 있었다는 문장이 있었는데 올해 교과서에서는 그 부분이 삭제되어 있었어요. 이 발견은 저에게 충격이었어요. 내가 배워온 역사가 전부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인터넷에서 한일 역사 관계에 대해 더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독도 다케시마 문제에 대해 알게 되었죠. 우리는 항상 다케시마라고 배웠고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는 독도라고 부르며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한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더 깊이 파고들수록 더 많은 의문이 생겼어요. 왜 양국의 역사 교육은 이렇게 다른 걸까요? 누구의 이야기가 더 정확한 걸까요? 아니면 두 나라 모두 자국의 입장에서만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용기를 내서 스기야마 선생님께 이 의문을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왜 우리 교과서에는 독도, 아니 다케시마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짧은가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관계에 대해 더 자세히 배울 수 없을까요? 선생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교과서는 문부과학성의 지침에 따라 만들어진 거야. 너무 복잡한 문제들을 다루기엔 수업 시간이 부족해. 그런 대답을 들었지만 저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후로 저는 학교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서 더 많은 역사책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특히 일본의 교과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 추적해봤어요. 놀랍게도 90년대 교과서에는 일제강점기의 강제노동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최근 교과서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사라지거나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었어요. 이런 발견들은 제게 큰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과서에서 점점 사라질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이런 부분에서
진실이 숨겨져 있다면 다른 어떤 역사적 사실들이 우리에게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있는 걸까요? 이런 의문들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고 더 깊이 알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어요. 단순히 한글을 배우고 K-팝을 즐기는 것을 넘어 이제 저는 두 나라의 복잡한 역사적 관계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복잡했어요. 역사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서 저는 한국인의 관점에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졌어요. 마침 탄뎀이라는 언어 교환 앱을 통해 서울에 사는 고등학생 지민이라는 친구를 만났어요. 처음에는 서로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점점 더 깊은 주제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지민아, 너희는 학교에서 독도에 대해 어떻게 배우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민의 답변은 예상보다 훨씬 열정적이었어요. 독도는 우리 땅이야.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해. 일본이 자꾸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게 우리는 정말 이해가 안 돼. 그녀의 확신에 찬 태도에 놀랐어요. 우리 학교에서는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고 당연하게 배웠는데 한국 학생들은 완전히 다른 역사를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지민이 제게 보내준 역사 자료들이었어요. 한국의 역사 교과서 페이지, 독도 관련 연구 자료, 심지어 일제강점기의 사진들까지.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위안부 문제에 관한 자료였어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 내용이었는데 한국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상처로 다뤄지고 있었어요. 지민은 할머니께서 그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다며 매우 감정적으로 이 문제를 설명했어요. 시즌 후 우리는 매주 수요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해. 아직도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런 이야기는 우리 학교에서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양국의 역사 교육이 이렇게 다르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지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동시에 더 많이 알고 싶다는 욕구가 커졌습니다. 우리는 거의 매일 밤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역사에 대해 토론했어요. 때로는 의견 충돌도 있었지만 대부분 서로의 관점을 존중하려고 노력했죠. 지민은 제게 한국 역사책과 다큐멘터리를 추천해 주었고 저는 그것들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배우게 되었어요. 한 번은 지민이 시즌 후 너희 교과서에는 징용 노동자에 대해 어떻게 나와 있어? 라고 물었어요. 제가 교과서를 확인해 보니 단 2줄로 요약되어 있었고 산업 발전을 위한 노동력 이동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어 있었죠. 지민은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그녀는 강제징용의 참혹한 실상에 대한 증언들과 사진들을 보내주었고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다음 역사 수업 시간에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선생님, 일제강점기의 한국인 노동자들의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스기야마 선생님은 잠시 당황하시더니 교과서 내용이 시험 범위야. 개인적인 호기심은 수업 후에 해결하렴. 이라고 답하셨어요. 그 순간 교실 분위기가 어색해졌고 몇몇 친구들이 의아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 일 이후 지민과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어요. 그녀는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가 강제징용으로 일본 탄광에서 일하셨다는 가족사를 공유해 주었어요. 할아버지는 돌아오셨지만 많은 분들이 그러지 못했어. 그 아픔이 아직도 우리 가족 안에 남아있어. 어느 날 밤 지민이 가족 앨범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왔어요. 흑백 사진 속 남자는 지민의 증조 할아버지였고 그의 등에는 선명한 화상 자국이 있었어요. 탄광에서 사고로 입은 상처래. 할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이 상처에 대해 말씀하시기 싫어하셨대. 그 사진 한 장이 제게 교과서 수백 페이지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었어요. 역사는 단순히 책 속의 사건들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과 상처였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느 날 지민이 갑자기 흥분해서 메시지를 보냈어요. 시즌 후 이번 여름방학에 한국에 놀러오면 어때? 내가 서울 구경도 시켜주고 역사 유적지도 함께 가볼 수 있어. 그 제안은 제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어요. 지금까지 책과 인터넷으로만 배워온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다니. 망설임 없이 답장을 보냈어요. 정말 가고 싶어. 부모님께 허락받을 수 있는지 물어볼게. 그렇게 저의 첫 한국 여행 계획이 시작되었고 그때는 몰랐지만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부모님을 설득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특히 아버지는 처음에 강하게 반대하셨죠. 한국은 아직 어려. 대학생이 되면 그때 가도 늦지 않아. 하지만 어머니는 의외로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시즈쿠가 언어도 배우고 다른 문화도 경험하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결국 두 분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고, 조건은 우리 학교 한국어 선생님의 자매가 서울에 살고 있어서 그분의 도움을 받기로 한 것이었어요. 2023년 7월 드디어 저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설렘은 아직도 생생해요. 지민이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온라인에서만 봤던 친구를 실제로 만나니 너무 신기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포옹했습니다. 드디어 만났네. 시즈쿠 정말 온 거야? 지민이 한국어로 말했고 저는 열심히 준비한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네, 정말 왔어요.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지민아. 서울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어요. 한강, 남산타워, 경복궁. 지민이 이틀 동안 서울의 주요 관광지를 안내해 주었어요. 하지만 제 여행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죠. 한국의 역사, 특히 우리 두 나라의 복잡한 과거를 직접 보고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지민은 저를 서대문 형무소역 사관으로 데려갔어요. 여기는 일제강점기에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고 고문받았던 곳이야. 지민이 조용히 설명했어요. 건물 앞에 서자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형무소 안으로 들어가자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 했어요. 좁고 어두운 간방들, 고문 도구들, 그리고 벽에 걸린 독립운동가들의 사진과 그들의 이야기. 모든 것이 생생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고문실이었어요. 지민이 설명하길 일본 경찰은 여기서 한국인 독립운동가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을 가했다고 해요. 이것은 물고문 도구야. 지민이 보여주는 전시품을 보며 저는 몸이 떨렸어요. 역사책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무게감이 이곳에는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겪었던 고통이었습니다. 형무소의 한 벽에는 유관순이라는 젊은 여학생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녀는 저와 비슷한 나이의 독립운동에 참여했다가 이곳에서 고문을 받고 18배 나이로 사망했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읽는 동안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렀어요. 만약 제가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저도 유관순처럼 용감했을까? 아니면 일본인으로서 이런 일에 가담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전시관을 나오면서 저는 지민에게 물었어요. 왜 우리는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을까? 지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모든 나라가 자신의 어두운 역사를 직면하기를 원하지는 않아.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만 진정한 화해가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일기를 쓰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배우는 역사는 얼마나 선택적인지, 그리고 진실을 알아가는 여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서대문 형무소에서의 경험은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더 이상 저는 단순히 한글과 케이팝을 좋아하는 소녀가 아니었어요. 이제 역사의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한국 여행의 넷째 날, 지민은 저를 독도 관련 전시회로 데려갔어요. 서울 중심부에 있는 독도박물관이었는데 이곳에서 독도 다케시마, 영유권 문제에 대한 한국 측 주장과 역사적 자료들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1900년 대한제국의 칙령이야. 울릉도 지방관이 독도를 관할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민이 자료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그곳에는 고지도, 문서, 사진 등 다양한 역사적 증거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1877년 일본 메이지 정부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결정했다는 문서였어요. 이건 우리 역사 수업에서는 전혀 들어본 적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은 지금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거야? 제가 솔직하게 물었어요. 지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1905년 러일전쟁 중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독도를 편입시켰어. 당시 한국은 이미 일본의 강한 영향 아래 있었고 얼마 후 식민지가 됐지. 많은 한국인들은 독도 문제가 과거 식민 지배의 연장선이라고 느껴. 전시장을 돌아보면서 양국의 주장이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는 이유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요.
역사적 사실은 같을지라도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과 중요하게 여기는 사건들이 달랐던 거예요. 전시회 후 우리는 근처 카페에서 다른 한국 고등학생들과 만났어요. 지민의 학교 친구들이었죠.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그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독도 다케시마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 섬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잘 모르겠어.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작은 바위섬 때문에 우리가 서로 미워할 필요가 있을까? 잠시 침묵이 흘렀고 지민의 친구 수진이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시즈쿠, 우리에게 독도는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야. 그건 일제강점기의 상처와 연결된 상징이야.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우리 땅이니까. 또 다른 친구 준호는 다른 시각을 보였어요. 하지만 나는 이런 역사적 갈등이 우리 세대의 우정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생각해. 시즈쿠처럼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려는 일본 친구들과는 솔직히 이야기하고 서로 이해하면 좋겠어.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때로는 의견이 충돌하기도 했지만 모두가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려 노력했죠. 그날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영토 분쟁은 복잡한 역사와 감정이 얽힌 문제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해와 존중은 그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지민과 나는 한강변을 걸으며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 만나서 어땠어? 지민이 물었어요. 정말 좋았어. 솔직히 처음에는 내가 일본인이라서 불편해할까봐 걱정했는데 다들 열린 마음으로 대해줘서 고마웠어. 제가 진심으로 답했어요. 지민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세대는 달라. 역사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미래의 우정을 방해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어요. 역사는 복잡하고 때로는 고통스럽다. 하지만 그것이 현재의 우리를 정의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 이 깨달음은 제 여행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일주일간의 한국 여행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이미 제가 떠나기 전에 시즈쿠가 아니었어요. 서대문 형무소에서 본 고문 도구들, 독도 전시회의 역사적 자료들,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 기념관에서 들었던 증언들. 이 모든 경험이 제 안에서 깊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집에 돌아온 첫날 저녁, 가족 식사 시간에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시즈쿠, 여행은 어땠니? 재미있었어? 평범한 질문이었지만 저는 갑자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그냥 네, 즐거웠어요라고 말하기에는 제가 경험한 것들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서대문 형무소라는 곳에 갔는데 그곳은 일제시대에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고 고문받았던 장소였어요. 테이블에 갑자기 정적이 흘렀어요. 아버지는 젓가락을 내려놓으셨고 어머니는 불안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쳐다보셨어요. 할아버지는 마치 아무것도 듣지 않은 것처럼 계속 식사를 하셨지만 그분의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 곳에 왜 갔니? 아버지가 마침내 입을 여셨어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불편함이 묻어 있었죠. 역사를 배우고 싶었어요.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제 말에 할아버지가 갑자기 기침을 하셨어요. 그런 오래된 이야기들을 파헤치는 건 의미 없어.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미래를 봐야지.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어요. 할아버지, 전쟁 때 한국에 대해 어떻게 가르쳤나요? 학교에서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분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식사 시간에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자라고 하시며 자리를 떠나셨어요. 그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할아버지와 대화하고 싶었는데 그분은 이 주제를 완전히 피하셨거든요. 어머니는 상황을 누그러뜨리려 하셨어요. 시즈쿠, 할아버지 세대에게는 어려운 기억일 수 있어. 조금 이해해드리자. 어머니는 항상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셨지만 그날 밤 제 방에 오셔서 살짝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역사에 관심 갖는 건 좋은 일이야. 다만 모든 사람이 과거를 직시할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다는 걸 기억하렴. 다음 날 아버지가 저를 서재로 부르셨어요. 예상했던 꾸중 대신 아버지는 조용히 물으셨어요. 내가 한국에서 본 것들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줄래?
저는 놀랐지만 서대문 형무소에서의 경험, 독도, 전시회, 그리고 한국 친구들과 나눈 대화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말을 마치자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시즈쿠 역사는 항상 복잡해. 어느 한쪽만 옳다고 말할 수는 없어.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내가 스스로 배우고 생각하는 모습이 자랑스럽구나. 그 대화 이후 우리 가족 내에서 역사에 대한 토론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참여하지 않으셨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는 더 열린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교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직접 보고 느낀 역사예요.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처음으로 진지하게 귀 기울여 주셨어요. 한국 여행 후 학교로 돌아갔을 때 한글 이름표는 제게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그저 예쁜 글자, 트렌디한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문화적 이해와 존중의 상징으로 느껴졌습니다. 시즈쿠 한국 어땠어? K-팝 스타 만났어? 학교 첫날 친구들이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하지만 제가 나눌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깊었죠. 점심시간에 한글 클럽 친구들에게 제 여행 경험을 들려주었어요. 서대문 형무소 이야기, 독도 전시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한국 친구들과 나눈 진지한 대화들. 모두가 조용히 경청했고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나도 한국에 가보고 싶어졌어. 아오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배우는 역사와 실제 역사 사이에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니. 그날 이후 우리 학교의 한글 이름표 문화는 미묘하게 변화했어요. 더 이상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일종의 메시지를 담은 표현이 된 거예요. 학교 내 한글 이름표 사용자는 오히려 늘어났고 약 30% 정도의 학생들이 가방이나 필통, 심지어 교복에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변화는 당연히 학교 관리자들의 눈에 띄었죠. 어느 날 교내 방송을 통해 새로운 규칙이 발표되었어요. 교복은 규정된 형태로만 착용해야 하며 공식 명찰 외에 추가 장식물 부착은 금지됩니다. 이 발표 후 많은 학생들이 실망했지만 우리는 곧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았어요. 교복에 직접 달지 않고 가방이나 필통, 노트북 등에 한글 이름을 표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선생님들은 이걸 막을 수는 없었죠. 왜 한글에 이렇게 집착하는 거니? 어느 날 스기야마 선생님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선생님, 이건 단순한 글자가 아니에요. 이웃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의미예요. 역사는 복잡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서로를 더 알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어요. 결국 너희 세대는 다르구나라고만 말씀하시고 자리를 떠나셨어요. 학생회에서도 문화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토론이 열렸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싶을 뿐이에요. 한글 이름표는 그 작은 표현이고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넓은 세계를 이해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많은 학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심지어 교장 선생님도 이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한글 이름표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문화적 이해와 표현의 자유를 상징하는 작은 혁명이 되어갔습니다. 한국 여행에서 돌아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사회 수업에서 자유주제 발표 과제가 주어졌어요. 주제는 자유였지만 충실한 조사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죠. 저는 즉시 한국 여행에서 발견한 역사라는 주제를 선택했어요. 발표 준비를 하면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찍은 사진들, 독도 전시회의 자료들,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을 정리했어요. 역사적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되 우리 교과서와 실제 역사 사이의 간극도 솔직하게 다루고 싶었거든요. 발표 전날 스기야마 선생님이 저를 불러 세우셨어요. 시즈쿠, 내일 발표 내용을 미리 보여줄 수 있겠니? 선생님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신 후 선생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이런 내용은 적절하지 않아. 특히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부분은 아직 논란이 많은 주제야. 그리고 교과서 비교 부분은 완전히 뺐으면 좋겠구나.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선생님, 이건 제가 직접 본 것들이에요. 사실을 말하는 게 왜 문제가 되나요? 시즈쿠, 학교는 정치적 논쟁의 장소가 아니야. 내 발표가 다른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그날 밤 정말 고민했어요.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내용을 수정해야 할까? 아니면 제가 경험한 진실을 그대로 전달해야 할까? 결국 타협점을 찾기로 했어요. 가장 논란이 될 만한 사진 몇 장을 빼고 표현을 조금 더 중립적으로 바꿨지만 핵심 내용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다음 날,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저는 지난 여름 한국을 방문하면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역사를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시작했어요. 교실은 조용했고 모든 학생들이 집중하고 있었어요. 서대문 형무소의 사진들, 독도 관련 역사적 자료들, 그리고 한국 친구들과 나눈 대화의 내용을 솔직하게 공유했어요. 특히 우리 교과서에서는 단 몇 줄로 처리된 사건들이 한국에서는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지는지 강조했습니다. 역사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회피하는 것은 결코 미래를 위한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불편한 진실도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발표가 끝났을 때 교실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갑자기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다른 학생들도 따라 박수를 쳤어요. 스기야마 선생님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지만 발표 자체에 대해서는 준비가 잘 되어 있었다고 평가해 주셨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날 오후에 발생했어요. 교장실로 호출을 받은 거예요. 교장 선생님은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하셨어요. 시즈쿠 학생, 내 발표 내용이 학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특히 우리 교과서의 내용을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나요? 저는 그저 제가 보고 배운 것을 공유했을 뿐입니다. 교장 선생님은 한숨을 쉬셨어요.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해. 때로는 모든 진실을 다 말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어. 그날 집에 돌아와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제 발표 내용이 학교 내에서만 머물지 않았어요. 같은 반 6호가 발표 장면을 짧게 녹화해서 자신의 SNS에 올렸거든요. 역사의 진실을 용기 있게 말하는 친구라는 캡션과 함께요. 처음에는 그저 우리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만 공유되었지만 며칠 만에 그 영상은 수천 명이 보게 되었어요. 댓글들은 양극단으로 나뉘었어요. 용기 있는 발표,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라는 응원 메시지부터 일본을 비판하는 반일 행동이라는 비난까지 다양했죠. 저는 그저 제가 경험한 것을 나눈 것뿐인데 갑자기 제 이름이 온라인에서 논쟁의 중심이 되었어요. 더 놀라운 일은 일주일 후에 일어났어요. 지역 신문 기자가 학교에 찾아와 저와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10대들의 역사, 재고찰 새로운 세대는 과거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준비 중이라고 했죠. 처음에는 정말 당황스러웠지만 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미야자키 시즈쿠 학생은 한국 여행을 통해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었던 역사적 진실과 마주했다. 그녀의 용기 있는 발표는 학교 내 논란을 일으켰지만 동시에 역사 교육의 다양성에 대한 필요성을 상기시켰다. 기사가 나온 다음 날 저는 온갖 반응의 중심에 서게 되었어요. 보수 성향의 신문에서는 제 행동을 국가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하는 미성숙한 시도라고 비판했고 진보 성향의 매체에서는 역사적 진실을 마주하는 새로운 세대의 용기라고 칭찬했어요. 양쪽 모두 제가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었죠. 그 와중에 익명의 메시지들이 제 SNS 계정으로 쏟아졌어요. 대부분은 응원이었지만 일부는 정말 무서운 협박이었어요. 반일 발언을 퍼뜨리는 학생은 일본에 살 자격이 없다와 같은 메시지를 보면서 정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다른 학교 학생들로부터 받은 메시지들이었어요. 나도 한국에 관심이 있었는데 내 이야기를 듣고 직접 가보기로 결심했어. 우리 학교에서도 역사 토론 모임을 시작했어. 내가 영감을 줬어. 이런 메시지들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의 몇몇 학생들이 제 이야기를 번역해서 한국 SNS에 공유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지민이 알려준 바에 따르면 많은 한국 학생들이 제 용기에 감동받았다고 해요. 시즈쿠, 너는 이제 한일 우정의 작은 다리가 됐어. 모든 혼란 속에서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은 때로 논란을 일으킬 수 있지만 그것이 더 넓은 대화와 이해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모든 관심과 논란 속에서 저는 이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리고 싶었어요. 단순히 논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양국 학생들 사이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무언가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지민과 함께 온라인 한일 학생 포럼을 기획하기 시작했어요. 과거를 마주하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라는 주제로요. 처음에는 우리 두 학교 학생들만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SNS를 통해 소식이 퍼지면서 도쿄와 서울의 여러 학교에서 학생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어요. 한 달 동안의 준비 끝에 우리는 드디어 첫 번째 온라인 포럼을 열었어요. 일본 학생 20명과 한국 학생 20명이 줌으로 모였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어요. 우리는 같은 역사적 사건에 대해 완전히 다른 교육을 받고 있어요. 도쿄의 다른 학교에서 온 타케시가 말했어요. 이것이 오해의 시작인 것 같아요. 서울에서 참여한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나는 일본 친구들이 우리의 아픔을 의도적으로 무시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들도 배우지 못했던 거였어요. 우리는 서로의 교과서 내용을 공유하고 역사적 사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토론했어요. 때로는 의견 충돌도 있었지만 모두가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려 노력했죠.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한 한국 학생이 말했을 때였어요. 우리는 과거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이 포럼의 성공에 힘입어 우리는 더 큰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시작했어요. 지민은 여름방학에 일본 학생들을 한국으로 초대해 역사 현장을 함께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했고, 저는 이에 화답해 한국 학생들을 일본으로 초대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학교 측의 지원을 받기 위해 지역 문화센터에서 한국 여행 경험담 발표회를 열었어요. 저의 개인적인 여행 경험과 함께 한일 학생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놀랍게도 많은 학부모와 교사들이 참석했고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시즈쿠 학생의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 세대가 못다한 화해의 과정을 젊은 세대가 이어가고 있구나 싶네요. 한 학부모가 말씀하셨어요. 교장 선생님도 점차 태도를 바꾸셨어요. 처음에는 제 활동을 우려하셨지만 그것이 진지한 교육적 노력임을 인정하시게 된 것 같았어요. 심지어 한일 학생 교류 프로그램에 약간의 학교 예산을 지원해주겠다고 제안하셨죠. 우리 세대는 과거에 갇히지 않고 솔직하게 마주할 거예요. 문화센터 발표회를 마치며 한 말이었어요. 역사의 아픔을 인정하면서도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날 밤 지민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우리가 정말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 처음에는 단순히 한글을 배우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두 나라의 미래를 위한 대화에 참여하고 있어. 지난 1년간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제 자신이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놀라울 따름이에요. 처음에는 단순히 예쁜 글자와 K-팝에 매료되어 시작된 여정이 이렇게 깊은 역사적, 문화적 이해로 발전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시작된 호기심은 이제 더 넓은 세계관으로 확장되었어요. 더 이상 단순히 트렌디한 문화만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그 문화의 역사적 맥락과 복잡한 배경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대학 진학 상담을 받을 때 저는 처음으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왜 그 분야에 관심이 생겼니? 진로 상담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적 갈등을 공부하면서 서로 다른 문화와 역사,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졌어요. 제 대답에 선생님은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시즈쿠, 내가 이렇게 진지한 관심을 갖게 될 줄은 몰랐구나. 정말 멋진 목표야. 저는 이제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기로 계획했어요. 지민과는 매달 화상통화를 하며 우정을 이어가고 있고 다음 방학에는 지민의 도움으로 한국의 다른 역사 유적지들도 방문할 예정이에요. 특히 독립기념관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더 깊은 역사적 맥락을 배우고 싶어요. 학교에서도 작은 변화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한일 학생 포럼 활동이 인정받으면서 역사학과의 야마모토 선생님이 동아시아 근현대사 특강이라는 선택 수업을 개설하셨어요. 이 수업에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법을 배울 수 있었죠. 역사는 단 하나의 진실만 있는 게 아니야. 야마모토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중요하지. 우리 가족 내에서도 변화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불편해하셨던 아버지가 이제는 저의 활동을 지지해주세요. 심지어 할아버지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어요. 얼마 전에는 처음으로 제게 전쟁 중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죠. 그것은 아주 조심스러운 시작이었지만 큰 의미가 있었어요. 시즈쿠,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해.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세대는 많은 것을 말하지 못했지. 하지만 너희 세대는 달라. 고등학교 졸업 후의 계획도 구체화되고 있어요. 한국어 능력을 더 향상시켜 한일 관계를 연구하는 학자가 되거나 양국 간의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공통점을 찾아내는 문화 브릿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이라도 직접 보고 경험해야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것이 제가 한국 여행과 그 이후의 경험을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역사의 아픔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고 그 다음은 함께 치유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한글 이름표로 시작된 이 여정은 이제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꿨어요. 단순한 호기심이 깊은 이해와 존중으로, 그리고 이제는 평화로운 미래를 위한 작은 노력으로 발전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배움의 여정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도쿄에서 온 미야자키 시즈쿠의 사연 어떠셨나요? 단순한 문화적 호기심이 어떻게 용기 있는 여행으로 이어지고 한 학생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불편한 진실도 직접 마주할 때 진정한 이해와 화해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해준 시즈쿠에게 감사드립니다. 작은 한글 이름표가 두 나라 사이의 다리를 놓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이야기였네요.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